재작년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날 거야. 네, 제가 히브리 합니다. 네, 샬롬 샬롬. 아니야, 그거 갖고 안 돼. 더 반갑게 손도 확실하게 흔들어줘야죠. 여기 아니라 이렇게. 네, 자, 우리 샬롬 샬롬 잘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 저 친구는 엉덩이까지 흔들었어요. 좋았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그렇지. 좋았어. 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고 또 특별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저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만으로 그것도 28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29년째가 이제 돼 가는데, 근데요, 재작년에 와서 성경 주행 시험과 함께 성경 지리를 착착착착 해가지고 놀라웠어요. 화장실까지 붙여놨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분명히 여자 화장실에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 화장실 보면요, 오줌 누는 앞에 쫙 있어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 땅의 지리를 알기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가장 기본되는 그 역사를 한번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질 겁니다. 자, 네, 이거를 한번 제가 긴장돼요. 항상 되네요. 네, 그럼 다시 뒤로 빠꾸 했다가. 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위에 큰 글씨예요. 자, 시작. 모세를 건진 공주는 누구? 낚시성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것만 보면, 제목을 보면 모세를 건진 공주를 이야기하나 보다. 근데 왜 낚시성이냐? 모세를 건진 공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주의 아빠, 공주의 남편, 공주의 아들, 실제로 출애굽할 때 바로는 누구였을까? 이것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도 뭔가, 사실 우리 출애굽할 때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출애굽이 있고 등등 하려면 모세를 건진 공주가 있어야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붙일 수 있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 밑에는 거의 신학교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정도의 이야기가 그 밑에 노란 걸로 적혀 있어요. 자, 노란 어디 갔죠? 네, 보여주세요. 밑에 노란 거에 보면 BCE, 요즘은 AD, BC, 요거를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BCE를 더 써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가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태어나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인 학자들도 예수님 태어난 연도가 기원전 6년경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 저기 BCE 1446년이 출애굽한 연도고, 그 밑에 보면 전기 출애굽 연도를 중심으로. 맞아.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야기 되어지는 게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들을 쫙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거에다가 이스라엘에서 성경 지리를 하면서 고고학적인 거를 찾아가다 보니 계속 뭔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해석하는 게 좀 달라져. 전기 출애굽이냐 후기 출애굽이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게 한번 잡아봤어요. 저 정도면은 거의 무슨 학교에다 내는 세미나 페이퍼 정도의 그 주제 정도에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때요? 오늘 우리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꽤 많이 왔는데 정말 잘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세미나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성지순례 꼭 가고 싶어질 거예요. 가도 이집트도 꼭 가고 싶어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근데 그거는 지혜롭게 이스라엘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너무 벅차.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넘길 때가 항상 긴장되는데, 아까 해봤어요. 넘어가는 거.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게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의 조상되는 피라미드예요. 저게 초기 피라미드예요. 저희 저레베도요 엄청나게 커요. 저것도. 저거는 사카라에 있는 거예요. 네, 사카라에 있는 조세르 피라미드라는 건데 거기에서 딱 서서 촬영을 했어요. 거기 낙타 태우시는 분. 저 앞에다가 제가 주제를 잡아봤어요. 출애굽. 오늘 출애굽을 다루는데 저게 너무 주제가 커서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리고 바로의 딸 여기를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전기 출애굽 연대설로. 자, 출애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객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라보세요. 자, 1. 모세를 건진 공주가 제일 중요하다. 아니야. 2. 출애굽 당시 바로가 더 중요하다. 3. 홍해는 어딘지가 중요하다. 4. 아니야. 신의 산은 어디인지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 1, 2, 3, 4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정답은 다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얘기한다 그러면서 저 부분들의 균형과 이런 거 없이, 왜냐하면 전체적인 틀 없이 하나만 갖고 막 얘기하다 보면 어떨까요? 출애굽의 전체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 곳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어떻다? 다 중요하고 사실 저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똑 뗄 수 없어요. 네,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출애굽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1. 출애굽 연대. 2. 아니야. 출애굽 당시 인물들이 더 중요해. 아니야. 3. 출애굽 여정이 중요해. 4. 출애굽의 역사성이 중요해. 이젠 벌써 여러분 첫 번째 아까 했던 거 그걸 이제 눈치를 채셨어. 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해. 맞아요. 아니 정말 출애굽이 연대가 선정이 돼야 관련 인물들이 결정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래야 여정이 이해가 되고 그려질 수 있고, 그래야 출애굽의 역사성이 이해가 되고 그게 세워지잖아요. 저거 다 중요해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을 이해하고 하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 또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대하여 신실하심을, 이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을 해서 어디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이걸 또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이 부분까지 이해해야 되는 게 출애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어. 자, 출애굽에 대해서 1. 어느 정도 관심 갖는다. 2. 알려고 노력한다. 3. 믿으려고 노력한다. 4. 그냥 믿는다. 왜 제가 이런 걸 했느냐? 아니, 4. 그냥 믿는다. 아니에요. 그냥 믿으려고 해도 알아야 믿죠. 그러니 저걸 다 해야 돼. 관심도 갖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믿으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그러면 정말 그냥 믿어져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우, 그러면 이제 조금 왜 이 출애굽 중에서도 바로와 바로의 딸 이런 거를 주제로 잡았는지 저 전체적인 거를 보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성을 오늘 함께 살필 거예요. 어디를 다니면서? 이집트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고 그래서 이게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이러니 내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쌓고 그 위에 나의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갈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제 깜깜한 밤이에요. 출애굽의 시작 장소는 도대체 어딜까? 어딘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진짜 답이 있는 사지선다에 아까 다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1.
카이로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2. 룩소르에 있다가 출애굽했다. 3. 고센 땅에 있다가 출애굽했다. 4.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모른다. 자, 1, 2, 3, 4번 중에 4번. 누군가가 4번 그랬어요? 막 일러주고 있습니다. 네. 4번 모른다? 틀렸어요. 아니에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1번 카이로. 그럴듯하지만 살짝 빗나겠어. 자, 저 선생님이 3번이래요. 자, 우리 뒤에 아까 엉덩이 흔들던 친구. 그렇지. 빨간, 네, 요렇게 답했습니다. 3. 고센 땅. 여러분, 출애굽이 어디서부터 있었는지는 이거는 확실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데서부터 출애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디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고센 땅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근데요, 출애굽하는 장면에 아예 어디에 살고 있는데 재앙을 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출애굽의 시작 장소가 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가 없게 하리니. 뭐가 없게 해요? 파리. 요게 몇 번째 재앙일까요? 정말 잘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에요. 세 번째와 네 번째부터의 차이는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재앙을 같이 받았어요. 피, 이파리, 개구리. 피와 파리와 피, 이파리, 개구리. 거기까지는 같이 받았어요. 근데 저 4차 재앙에서는 피, 이, 파리까지는 같이 받았는데 저기서부터 죄송해요. 개구리까지는 같이 받았는데 파리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했어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출애굽은 어디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실제로 이제 저 고센 땅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했다. 자,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부터 고센 땅까지 제가 휙 하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걸 준비하면서 다 계산해 봤어요. 즐거운 교회에서 고센 땅까지 직선 길이가 몇 킬로인지 8,400km입니다. 우리 지금 8,400km를 휙 하고 구글 어스를 통해서 갈 거예요.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가봅니다. 제가 그 사이에 또 조금 기술이 늘었어요. 탁 간 다음에 위에서 빙 돌리는 것까지 해요. 자, 한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금방 갑니다. 자, 즐거운 교회에서부터 갑니다. 자, 준비 출발 합니다. 자, 윙 해서 네, 우리나라를 다 지나서 네, 중국 땅을 지나서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서 이스라엘을 지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와, 애굽 땅, 저기가 고센 땅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바리스라는 곳이에요. 자, 저기 지금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요. 자, 저기가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도 고센 땅의 수도 역할을 하는 아바리스예요. 아니, 저기가 어떻게 저기가 수도일까? 네, 그것도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짜잔. 아바리스는 힉소스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힉소스는 이집트에 있는 애굽 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이집트를 다스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수도가 고센 땅에 있었고요. 거기에 힉소스 수도니까 저기를 고센 땅의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의 수도.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고센 땅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바리스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저 고센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는 제가 구글 어스로 뒤로 이렇게 물러가면서 볼 거예요. 저기 지금 빨간 점이 있는데
저기가 아바리스고요. 주변에 녹색이고 뭐고 저건 다 밭이에요. 하얀 부분은 다 집이에요. 그러니까 동네면 마을이에요. 자, 조금씩 자 이제 갑니다. 그리고 옆으로 왼쪽 긴 거는 나일강의 한 지류예요. 저기서 중간에 마을들, 주변은 전부 다 밭이에요. 그리고 저 길같이 돼 있는데 여기 또 오른쪽 끝에도 물길, 또 오른쪽 끝에 또 물길, 지금 막 나왔죠? 오른쪽 밑으로 이런 식으로. 저 보세요. 점점 작은 거 하나하나가 저 하얀 게 다 마을이에요. 파란 거는 전부 다 밭이야. 자, 저 앞에 이제 지중해가 보이고, 네. 그래서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 동그라미 하나가 1km예요. 저 밭처럼 농사 지어 놓은 거 하나가 1km. 이게 전부 다가 고센 땅입니다. 와. 자, 이제 점점 저 밑에 집들이 크게 많아 보이는 큰 도시가 있어요. 저기가 카이로입니다. 오. 그래서 저기가 델타 지역이라고 해서 부채꼴 모양, 나일강의 하류예요. 자, 근데 얼마나 고센 땅 지역이 넓은지,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자, 저 밑에 지중해까지 해서 남북으로 160km예요. 그리고 동서로 150km예요. 아, 왜 160km 더 짧아 보이느냐? 이게 구글 어스여서 살짝 누워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각으로 세우면 저 남북 길이가 더 넓어요. 저렇게 넓은데 삼각주 지역의 반을 고센 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센 땅에서 살았을까? 한 가족이 내려갔지만 출애굽할 때는 한 민족으로 백성들이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 살기 좋은 데 가야죠. 그래야 한 집안이 내려가서 한 민족으로 숫자가 확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숫자를 한번 이거 먼저 고센 땅을 보여드리고 숫자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건 직접 고센 땅에 가서 촬영한 거예요. 작년 1월에. 그리고 2월 초까지 해서 고센 땅 곳곳에 저렇게 나일강에서 나온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요. 아니, 이집트는 저기는 정말 축복받은 땅이에요. 자, 오토바이를 거의 한 가족이 타고 가더라고요. 재밌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희한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아무도 헬멧 안 쓰고 다녀. 네. 자, 나일강이 곳곳에 젖줄처럼 핏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도 녹색이 멋져서, 자, 토마토 제가 오늘 와서 우리 사모님과 대화 나누면서 물가를 제가 벌써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기 한 박스 보이죠? 저 한 박스가 약 20kg입니다. 무게가. 한국에 20kg 정도면요, 아까 그 사모님이 다 검색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토마토 값이 5kg에 2만 원이래요. 그러면 저 정도 한 박스면 거의 8만 원 줘야 사요. 저거 고센 땅에서 저거를 얼마 주고 샀더냐? 저 한 박스 다 가져가래요. $2에 샀습니다. 저게 고센 땅의 물가고 얼마나 풍요로우면. 그리고 저 나라는요, $1가 피타빵이라고 해서 빵, 여러분 아시죠? 이만한 주머니빵. 그 빵이 50개예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1에 빵이 50개예요. 왜 그러느냐? 빵만큼은 아무리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밀가루 값이 올라가도 백성들이 먹는 기본인 빵값은 비싸면 안 된다 해서 $1에 빵 50개. 그래서 빵 만드는 사람은 정부가 좀 지원금을 주고, 그러니 저 토마토 저만큼 한 박스 $2. 저걸로 저희 함께하는 우리 동행이 일주일을 먹었어요. 저희 6명이 다녔으니까. 근데 저만큼 매일 몇 끼마다 저걸 먹었어요. 한 박스 사가지고 $2 사가지고. 저기가 고센 땅이에요. 오렌지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는 민족으로 그 짧은 기간에 확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괜히 거기 들어가서 산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물 모아가지고 농사 짓고 하는 거. 네. 정말
정말 색깔이 진하죠. 녹색이 그냥 농사 지어놓은 거. 네, 저거는 특별히 바라심이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가축들 먹이로 쓰는 거래요. 그러면서 지금 그때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청년이 그래서 옆에 막 추수하는 거. 그래서 토마토가 너무 많아서 저 친구한테 토마토도 좀 나눠주고도 우리가 일주일을 먹었어요. 그 남은 걸로. 저 친구한테 거의 반을 나눠줬었어요. 자, 고센 땅 이제 직각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남북이 더 길어 보이죠. 160km, 150km인데 저 밑에 카이로 보이죠. 저 카이로에 인구가 무려 2260에서 2300만 명이 살아요. 저 카이로에. 그러면 저 고센 땅 더하기 저쪽 옆에 델타 지역까지 해가지고 나일강 델타 지역에 이집트 인구가 무려 6300에서 6500만 명이 저기 살아요. 그 정도로 저기가 이집트 내에서는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그러니 저 카이로까지 합하면 거의 8천에서 9천만 명이 저기에 다 살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대부분 사람이 저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컸던 거예요. 면적은 우리 남한의 약 4분의 1이에요. 25,000 제곱킬로미터. 그러니 고센 땅은 저거의 한 반 정도니까 약 12,000에서 13,000 정도 됩니다.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했다. 어디서? 고센 땅에서.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출애굽은 분명히 언니 시작점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여정을 중심으로 하진 않지만 특별히 출발점까지는 함께 살폈어요. 출애굽의 출발 지역은 어디다? 고센 땅. 됐습니다. 잘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출애굽의 바로는 누구일까요? 네, 요거는 또 고르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1. 하트셉 수투이다. 참고로 이분은 여자입니다. 하트셉 수투는 여자예요. 네. 2. 투투모세 3세다. 3. 아메노테프 2세다. 4. 람세스 2세다. 이거는 지금 답을 안 드릴 거예요. 아직. 그냥 예시만 하고 오늘 우리가 싹 살핀 다음에 오늘 다 다루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한번 저기서 싹 다룰 거예요. 자, 근데요. 4명이 나오는데 저 3명. 하트셉수투와 투투모세 3세와 아메노테프 2세. 요것과 출애굽을 연관 짓는 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전기 출애굽 연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8왕조고요. 그 밑에 한 명, 람세스 2세가 요게 후기 출애굽 연대예요. 그래서 요거는 19왕조입니다. 참고로 저는 총신대학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출애굽할 때 바로는 누굴까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다루고 뭐 했어요. 그때 교과서며 대부분 그때 학자들 교수님들은 투투모세 3세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근데 지금은 더 발달되고 또 이집트 학도 더 나오고 등등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투투모세 3세 출애굽 요렇게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오늘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뭔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까지 해서 제가 다 다뤄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그래서 자, 지금 조세르 그 피라미드를 옆에 놓고 제가 먼 산을 보고 쫙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앞에 현지 이집트 사람이 저희들을 막 설명하고 등등 하는데 그분하고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저를 놓고 저 뒤에 보이는 저 피라미드하고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출애굽은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 때 바로 그러면 뭔가 딱 한 명으로 탁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유튜브든 어디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뭘 찾아봐도
출애굽 때 바로 그러면 정확하게 누구라고 해서 한 명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저것 때문이에요. 두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전기 출애굽 연대, 두 번째는 후기 출애굽 연대. 그래서 왕조가 달라요. 18왕조, 19왕조. 근데 위에 노랗게 해놓은 거 후기 청동기 신왕국, 요거는 둘 다 똑같아요. 전기 출애굽이든 후기 출애굽이든.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우리는 전기 출애굽 연대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를 찾아볼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열왕기상 6장 1절 출애굽 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로,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출애굽 연도 얘기할 때는 다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라 그랬어요. 이게 언제냐? 기원전 966년입니다. 솔로몬은 기원전 970년에 왕이 되기 때문에 4년 그러면 966년이에요. 왕이 되기 몇 년 전에 출애굽을 했다고요? 저 구절에 의하면 480년. 그러니 솔로몬이 성전직 연도에다가 뒤로 480년을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빨리 더하기 해보세요. 966 더하기 480. 네, 빨리 계산해봐요. 1446. 그래서 아까 왜 맨 처음 시작할 때 출애굽 연도 1446, 기원전 1446이 요 성경 구절 때문이에요.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 관련된 뭘 이렇게 보더라도요,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한 출애굽 연도 그러면 저 1446년. 왜 그러느냐? 이 성경 구절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원전 1446년을 뭐라 그러느냐? 전기 출애굽 연도. 출애굽 연도 중에 가장 앞선 연대, 그래서 전기. 짜잔. 여러분, 18왕조, 신왕조, 이거는 후기는 19, 전기는 18왕조. 요걸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반복으로 몇 번 이렇게 짚어드립니다. 자, 전기 출애굽 연도는 기원전 1446년인데 열왕기상 6장 1절과 사사기 11장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0절. 사사기는 입다하고 막 서로 막 논쟁하고 막 그럴 때, 왜 내가 여기 우리 300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할 때 그때 나오는 연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출애굽 연도가 비슷하고요. 사도행전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출애굽 연도를 이야기해요. 이 세 구절이 성경의 출애굽 연도를 기원전 1446년을 지지합니다. 그러니 성경 구절과 관련돼서 출애굽 연도 그러면 전기 출애굽 연도로 기원전 1446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46년 했어요. 근데요, 계속해서 제가 전기 출애굽 연도 하면서 몇 왕조라고 자꾸 강조를 했죠? 반복을 하고 18왕조. 왜냐? 오늘 제목이 바로 맞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뭐를 건진? 모세를 건진 공주. 그러면 그 공주의 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주의 아버지도 바로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바로와 이 공주와 이 공주의 남편과 이 공주의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이 공주가 건진 모세는 왕궁에서 어떨까요? 같이 생활했겠죠. 그래서 출애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 남편, 부인, 그래서 왕조,
여러 명을 함께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전기 출애굽연도는 18왕조 18왕조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과 관련된 왕조의 사람들을 살필 텐데 뭐라고 써놨냐면 출애굽의 정황하고 전기 출애굽 연대설이 훨씬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보죠. 18왕조 신왕국 기원전 1446년을 써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딱 시작되면서 딱 시작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왔다라고 돼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희한해요. 18왕조를 연 아흐모세 1세라고 하는 사람은 힉소스를 몰아내요. 그래서 힉소스가 어쩌면 요셉과도 같은, 즉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힉소스를 몰아낸 저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정황, 출애굽 정황하고 딱 맞아요. 근데 아멘호텝 1세는 바로의 힘을 크게 키운 바로고 이집트의 영토를 많이 넓힌 바로예요. 누비아와 리비아로 영토를 확장하고 투트모세 1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명령한 바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희한해요. 유프라테스까지 막 진격하면서 힘을 많이 키웠던 투트모세 1세가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놓으면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린 바로. 이렇게 보고, 근데 요 투트모세 1세의 딸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아까 했던 하트셉수트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물에서 건진 공주가 요 하트셉수트로 본다면 희한하게 또 딱 정황이 맞아떨어지죠. 또 있습니다. 투트모세 3세 유대 민족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죽은 바로가 한 명이 죽어요. 모세가 싸우는 거를 이렇게 말리고 뭐 그러다가 한 명 쳐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들으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갔다가 다시 바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모세가 준비하고 출애굽하고 등는데 중간에 바로 한 명은 죽어야 돼. 그러니 그 바로, 그래서 유대인을 많이 압제했던 그 바로 투트모세 3세. 근데 실제로 출애굽할 당시의 바로는 아멘호텝 2세. 이렇게 보면 지금 정황상 딱 맞았어요. 그러면 아멘호텝 2세가 출애굽 당시 바로면 저 사람의 장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죠. 근데 희한해. 아멘호텝 2세를 이은 사람이 투트모세 4세인데요. 장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해. 그래서 희한해. 18왕조 전체는 아니에요. 뒤에 좀 더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희한하게 출애굽 정황하고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오늘 요 전기 출애굽 연대설과 관련돼서 특별히 요 3명을 설명드리고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할 거예요. 자, 저 3명. 짜잔. 누구냐면, 자, 첫 번째 하트셉수트, 모세를 건진 공주, 가장 유력하고요. 두 번째 투트모세 3세, 유대 민족을 압제했고 모세랑 경쟁 관계에 있고, 그래서 혹시 모세가 쳐 죽였다는 얘기를 들으면, 애국 사람 죽였다는 얘기 들으면 모세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다음에 아멘호테프 2세, 출애굽 당시 바로, 요 3사람에 대해서 이제 살필 거예요. 자, 첫 번째 하트셉수트, 모세를 건진 공주를 살핀 데인데요. 아까 투트모세 1세의 딸이라 그랬죠. 적통딸이에요. 정식으로 혼인한 왕비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유일한 딸이에요. 아들이 없었어, 정통으로는. 근데 아버지 투트모세 1세가 유대인을 죽이라 그랬어요, 남자아이가. 그런데 물에서 건진다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투트모스 1세의 적통 딸이니까 막강한 권력이 있어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을 수 있겠다. 그 정도 아니면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몰래 죽이라고 한 아이를 궁후에까지 데리고 와서 키운다? 저 정도는 돼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 투트모스 2세의 아내예요. 근데 이상해. 이복 남매라 그랬어요. 투트모스 2세는 투트모스 1세의 아들이긴 한데 정식 부인이 아닌 새로 얻은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바로가 되는데 정통성이 조금 모자랐어요. 이 모자라는 정통성을 어떻게 했느냐? 적통 딸하고 혼인하는 걸로 메꾸었어요. 그러니 저 하투세푸스는 힘이 어떨까? 이제 더 세진 거지. 자기 남편의 정통성이 자기 때문에 생겼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저 투트모스 2세는 금방 몇 년 안 돼서 바로 죽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대를 또 이어야 될까요? 투트모스 2세의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해. 하트세푸트와 투트모스 2세 사이에는 또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어요. 근데 투트모스 3세는 투트모스 2세의 다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투트모스 3세인데 여기에 계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저 투트모스 3세는 어떨까요?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저 하트세푸트가 어떻게 했느냐? 섭정을 해요. 3살 때 왕이 됐으니 3살이 뭘 알아요. 그래서 하트세푸트는 아주 자기의 권력을, 우리 무슨 사극에 나오는 딱 그 모양이 저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궁에서 키웠다면, 그러면 저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가장 강력한 자기의 라이벌로 느껴질까요? 모세. 그래서 모세하고 아주 결정적으로 막 경쟁 관계 있었던 투트모스 3세의 계모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를 썼어요. 투트모스 3세가 너무 어려. 그러니 하트세푸트가 섭정을 하다가 조만한 애가 왕이 되느니 차라리 내가 바로를 해야지 해서 강력한 힘을 휘두른 여자 바로가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까지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자, 하트세푸트. 그래서 하트세푸트를 보기 위해서는 룩소르의 하트세푸트 장제전이라는 데를 가봐야 돼요. 자, 혹시 이 자리에 이집트 가보신 분?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집트를 가도 성지순례로 하면 카이로에서 시내산 일정으로 이렇게 해야 시간이 되는데, 저기까지 가려면 시간을 많이 며칠을 더 내야 돼요. 자, 왜 그러는지는 거리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까 고센 땅까지는 이미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8,400km. 고센 땅에서부터 룩소르의 하트세푸트 장제전까지 가겠습니다. 750km를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길이 거기는 반드시 한 10시간 정도는 운전해야 돼요. 자, 아까 우리 갔던 아바리스에서부터 룩소르까지, 그것도 하트세푸트 장제전으로 바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집트를 한번 보면서 나일강을 따라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는 거지만 상부 이집트를 쪽을 향하여 쭈르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기서 쭈르륵 저기. 네, 저기예요. 저기. 자, 올커니에서 또 뱅글뱅글 돕니다. 자, 산 절벽 아래에, 저 절벽 아래쪽에 저기에다가 장제전을 만들었어요. 장제전이란 장례를 위해서 의식을 치르기 위한, 그러니 커다란 묘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제전인데 저거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기 보면 뭔가 쬐끔하게 뭐 점 같은 게 있는데 저게 다 사람들이에요. 자, 요게 하트세푸트의 장제전이고, 그 옆에 공간이 있어요. 왼쪽으로. 저기는 550년 전에 멘토테프 장제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벤치마케팅해서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노란색, 저게
계모인 자기의 배다른 아들인 투트모세 3세의 장제전이 저기에 있어요. 자, 이게 하트세프스트 장제전의 실제 사진입니다. 절벽이 뒤에 높은 게 있죠. 그 밑에 뭔가 3층짜리 막 건물이 보여요. 저희가 워낙 커서 멀리서 촬영했는데 좀 줌으로 당겼어요. 그래도 여전히 멀죠. 저 옆에 멘포테프도 550년 전에 있던 게 같이 저렇게 지어졌다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왜 그쪽은 흔적이 없느냐? 조금만 복원해서 그래요. 1960년에 하트세프스트는 그래도 복원할 만큼의 양이 남아있어서 저렇게 조금만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자, 더 줌으로 당겼어요. 사람들 버글버글 하죠. 저기쯤에서 전기차를 타고 저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맨 아래층에 저기까지 전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는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내려서 이제 걸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막 버글버글 걸어가요. 딱 제가 또 계단 올라갈 때쯤에 저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보고 내려오는 사람들, 올라가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작년 1월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 진짜 고대 이집트어도 그대로 남아있고, 저거는 푼트 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트세프스트는 여자 바로다 보니까 외부로의 원정을 별로 나가진 않았어요. 대신 푼트라는 데는 가서 교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기에 확대해 볼게요. 배에 물건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와서 푼트 지역이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이에요. 거기랑 무역하는 거 있고요. 자, 왼쪽 편으로 이렇게 싹 넘어가면 저 복원한 게 보이죠? 기둥 사이에 막 시멘트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은 거. 그 뒤쪽으로 요거 하토르 신전이에요. 이집트의 황소 형태로 한 여신입니다. 자, 이제 그 위에 층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3층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집트 그러면 딱 X자 모양으로 해서 저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한번 당겨봤어요. 굉장히 큰 모양으로 서 있고, 이거는 정면에서 저렇게 딱 찍어봤어요. 정면인데 방향이 달라질 만큼 저게 거대해서 저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자, 그 안쪽 옆으로 회랑이 길게 있고요. 아까 긴 복도 형태였잖아요. 가운데 쪽으로 그 절벽 안으로 들어가는 신전 입구입니다. 저기 모자 쓴 사람 있어요? 네, 저게 제가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기는 아문라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아문신과 라신, 태양신을 합쳐서 아문라신, 이집트의 최고의 신전을 저기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나오면서 아까 그 석상을 다시 한번, 근데 저거를 이렇게들 해석을 해요. 하트세프스트가 여자지만 행사 때 남자처럼 수염까지 달고 마치 남자 바로인 것처럼 흉내내는, 그래서 저거를 하트세프스트를 그냥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모양으로, 그래서 왠지 얼굴을 보면 여자인 듯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저기에서 반대편으로 보면 나일강 건너편에 카르날 신전이 싹 보여요. 자, 이게 박물관에 있는 하트세프스트의 앉은 좌상이에요. 자, 근데 희한해요. 발부터 벌써 깨져 보이죠? 자, 올라갑니다. 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 막 깨졌죠. 몸도, 얼굴도 깨졌죠. 하트세프스트 지우기 흔적. 누가 지웠을까? 아까 투트모세 3세가 어린 나이에 섭정하다가 얘가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모가 얘가 왕 되니 차라리 내가 바로 할래 해서 바로가 돼가지고 막 전횡을 했어요. 그러니 나중에 하트세프스트가 죽고 이 투트모세 3세가 왕이 된, 바로가 된 다음에 자기 계모의 흔적을 다 지운 거예요. 그래서 하트세프스트의 동상은 거의 발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게 얼굴 부분은 깨트리고, 그래서 얼굴은 발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트세프스트 지우기 흔적, 요거는 이따가 투트모세 3세 나올 때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자, 힝 하고 제가 또 한번 웃으면서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방금 모세를 물에서 건진 공주,
애굽의 18왕조를 보니까 어때요? 딱 하트셉수트가 모세를 물에서 건졌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하트셉수트까지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투트모세 3세, 유대민족을 압제했는데, 세 번째는 아메노테프 2세, 출애굽 당시 바로.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필 거예요. 하트셉수트와 투트모세 2세의 배다른 아들, 아까 뭐 살짝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투트모세 3세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이 하트셉수트가 대신 바로를 했었어요. 그래서 투트모세 3세는 하트셉수트가 섭정을 했다. 그래서 모세와 경쟁자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세가 궁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 어린 나이에 바로라는 호칭은 있지만 힘을 못 쓰는 이 투트모세 3세 입장에서는 모세가 경쟁자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 중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요걸로 출애굽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영화에 보면 저 투트모세 3세가 모세를 질투하고 막 경쟁자로 느끼는 식으로 영화에서 나옵니다. 자, 출애굽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모세가 준비해서 출애굽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분명히 왕이 한 명 죽어야 돼요, 바로가. 그래서 그때 죽은 걸로 투트모세 3세를 보면 성경의 출애굽 정황과 딱 맞아떨어져요. 오케이. 자, 투트모세 3세 그러면 룩소르에 있는 카르낙 신전을 꼭 다루어야 돼요. 왜냐? 저 카르낙 신전을 이집트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는데 중왕조 때 저거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신왕조 때 크게 확장했는데 그게 누구냐? 투트모세 3세예요. 그래서 저 카르낙 신전을 크게 확정적으로 현재의 모습, 남아있는 모습을 만든 사람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래서 카르낙 신전은 현지말로 알카르낙이라고 부르는데, 이집트 사람들의 이집트어로는 이펫 이수트라 그래요. 이펫 이수트, 뜻은 선택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성경에 저 카르낙 신전과 룩소르를 아예 성경에서는 노아몬이라고 불러요. 노의 아몬.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 보면 노의 아몬 나오죠. 저기가 룩소르에 있는 카르낙 신전을 가리키는 표현한 단어예요. 성경에 한 구절 더 있어요. 나훔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저 카르낙 바로 앞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딱 성경에 묘사된 구절하고 딱 비슷해요. 자, 그러면 하트셉수트 장제전에서 카르낙까지 가봐야 되겠죠? 여기는 금방 가요. 저 앞에 있는 나일강만 건너면 돼요. 자, 막 건너갑니다. 우리 나일강 건너는 거 정신 차리고, 자, 나일강까지 건너갑니다. 여기 바로 앞에 나일강 건너자마자 바로 앞에 저게 카르낙 신전입니다. 자, 카르낙 신전 안에 저렇게 성스러운 연못도 있고요. 새까만 거는 연못이에요. 저 사각형 보이죠? 저 사각형 저렇게 틀까지 벽까지 딱 만든 게 투트모세 3세입니다. 오케이. 저게 카르낙 신전이고, 저 위쪽으로 이제 새까만 거 보이는 게 저게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나일강변에 카르낙 신전이 저렇게 쫙 만들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게 직선으로 서로 딱 마주보는 강 건너편에 하트셉수트 장제전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강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카르낙 신전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하고 또 특별히 이집트 고고학을 하고 할 때 카르낙 신전은 꼭 다뤄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알카르낙 이펫 이수트
선택된 장소를 이제 입장료 내는 입구예요, 저기가. 그래서 입구 안에 들어가면 카르낙 신전의 모형이 있어요. 저 보면 저 성같이 쌓여 있는 게 저게 탑으로 되어 있는 문. 그래서 저거를 탑문이라고 불러요. 한국말로는. 네. 탑문. 네. 그 안에 딱 또 들어가면 배 모양의 금빛을 한 저런 모형이 있어요. 저 모형을 이집트 말로는 비아라고 부르고요. 바르쿠는 요거는 프랑스어로,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집트 말로도 부르고 불어로도 부르고 비아 혹은 바르쿠라고 하는데 그냥 성스러운 배예요. 근데 희한해요. 배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저 배 뒤에 보면 뭔가 그림이 있는데 오펫 축제라는 거를 18왕조 때는 저거를 성대하게 했어요. 오펫 축제를. 그럼 오펫 축제 때 저 카르낙 신전 안에 있는 아문나와 무트, 아문나는 남편, 무트는 아내, 콘수는 아들이에요. 이 세 명의 신상을 저 배에다 세워서 어깨에 메고 카르낙 신전에서 룩소르 신전까지 행진을 하는 큰 행사를 했어요. 저거에 잘 보세요. 저거. 그래서 저게 구조가 마치 저걸 메고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만들어서 매는 그 구조와 이런 게 묘하게 유사해요. 기술적으로나 이런 게. 그러면 출애굽이 저 시대였다면 저런 거 만들고 등등 했또 저걸 보고 했던 사람들, 기술자들이 어떨까요? 법궤나 이런 걸 충분히 만드는데 참고했겠죠. 그때 당시에 저게 최고의 기술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카르낙 신전 어디 있느냐? 자, 왼쪽 아래쪽으로 한번 보세요. 자, 저기서부터 저기 길이 쫙 하얀색 길이는 저기 카르낙이에요. 길이는 2km예요. 그래서 카르낙 신전부터 룩소르 신전까지 스핑크스로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기를 스핑크스의 길이라 그래요. 그 사이를 저거를 메고 쫙 가면서 오펫 축제 때 나 바로는 이 신들이 나의 왕권을 준 거야 라는 거를 백성들에게 자랑을 했던 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는 행사를 했던 게 저겁니다. 저거를 하트셉수트도 했어요. 투투모세 3세도 하고요. 자, 마치 무슨 서부의 사나이들이 저기를 싹 들어가는 것 같죠. 가운데가 접니다. 모자 쓰고. 네. 짜잔. 그래서 제1탐문으로 들어가는 저게 스핑크스 쫙 있잖아요. 그래 아까 그 스핑크스의 길에 저런 스핑크스를 세워놨던 거예요. 저런 거를. 그래서 자, 탐문으로 들어 사람들이 저때도 많았어요. 제1탐문 저 뒤에, 제2탐문 저 뒤에, 3탐문까지 이렇게 저런 식으로 스핑크스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저게 자세하게 말고 중요한 부분만, 저거는 람세스 2세가 만들어 놓은 이제 완성을 한 10주의 룸이라는 데인데요. 지금 저기 막 사진 찍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저게 얼마나 10주가 대단한지. 두루두루 저렇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오, 자, 다시 한번. 자, 엄청나요. 네. 또 다시 한번, 이거는 광각으로 찍은 건데, 자, 뭐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렇게 10주들, 저 기둥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굵어서 사람이 한 5명은 돼야 이렇게 다 두를 수 있을 만큼. 자, 지금 보면 투투모세 3세가 성경에 나오는 무깃도, 저 장면이 무깃도 점령한 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모자 쓰고 있는 분이 이집트학을 전공한 현지 이집트인이에요. 이제 그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무깃도, 거기를 투투모세 3세가 점령한 거를 설명하는데, 투투모세 3세를 고대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 할 만큼 전쟁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자, 그래서 투투모세 3세 무깃도 점령, 그 부분을 저희는 바라보면서 설명 듣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문나의 카르낙의 지성소 같은 데예요. 제일 중요한 가운데 부분. 그래서 여기는 어둡게,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 거고요. 자, 아까 하트셉수트 지우기 있었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뭔가 정으로 다 쳐놨어요.
짜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투토모세 3세가 자기 양 엄마 하트셉수트의 바로 모양을 한 거는 저렇게 다 정으로 쳐서 다 지운 거예요. 하트셉수트 있는 데는 저렇게 다 지웠어요. 저거를 없애지는 못하니까 그림을 저런 식으로 정을 쳐서 다 없앤 거예요. 아마 투토모세 3세가 굉장히 마음에 원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마터면 죽을 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트셉수트에 의해서. 그러니 저런 것까지 이렇게 싹 없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맨 안쪽에 아크메누라고 해서 투토모세 3세의 축제 전 건물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콥틱교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으로 썼어요. 콥틱교 기독교인이에요, 이분들도. 그래서 예배당으로 쓴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좀 틀어서 나오면 제7탐문이라는 곳에 투토모세 3세가 주변을 막 점령한 거를 저기다 그림으로 막 그려놨어요. 주변의 왕들을 머리채를 잡고 막 하면서 칼로 내리치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데, 저기가 제7문입니다. 오케이. 자, 투토모세 3세 그러면 꼭 또 짚어봐야 될 게 오벨리스크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유대인들을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는 명령을 한 투토모세 1세의 오벨리스크예요. 좀 보겠습니다. 짠. 높이가 28m입니다. 저게 돌 한 개예요. 아스완이라는 데서 돌을 덩어리로 캐와가지고 저렇게 조각을 해서 세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저 옆에 하트셉수트가 자기 아버지 거보다 더 높게 30m짜리를 해서 해놨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거는 살아남았어요. 자기 양엄마를 다 없앴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남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트셉수트 오벨리스크입니다. 자, 근데 주변에 보면 벽이 있어요. 짜잔. 짠. 30m짜리인데 왜 살아남았느냐? 투토모세 3세가 저 신전 안에 있는 거를 함부로 없애지는 못하고, 자기 양엄마가 만들어 놓은 거 너무너무 거대하고, 그래서 저거를 못 보게 벽을 쌓아가지고 벽으로 포장을 해서 바깥에서 안 보이게, 그 덕분에 오히려 보호받아서 이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트셉수트 오벨리스크. 그러면 자기는 자기 엄마보다 어떨까요? 더 크게 만들었죠. 근데 자기 거는 다 아니야, 사라지진 않았어요. 저 자리에 없는 것 뿐이야. 자기 거는 가려놓지도 않고 아까 제7탐문 앞에다 세워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가 딴 데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갔어요. 영국, 미국, 터키에 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서도 저 투토모세 3세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어머나, 짜잔. 요거는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저거를 오벨리스크 오브 테오도시우스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스탄불에 390년에 이스탄불로 옮겨간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630년 전에, 자, 투토모세 3세의 카르낙 신전 제7탐문 앞에 있던 거를 저기로 옮겨갔어요. 370년에. 근데 옮기다가 밑은 좀 깨져가지고 저거는 실제로 한 22m 정도만 남았어요. 밑부분은 유실됐어요. 그래도 대단히 높죠. 저것도 한 30m 정도였을 걸로 추정을 해요. 오리지널은. 짜잔. 요거는 클레오파트라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건데, 뒤로 강이 보이죠? 저거는 영국 템즈강입니다. 투토모세 3세 건데, 근데 왜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라고 불리느냐? 원래는 카이로 옆에 있는 헬리오폴리스에 투토모세 3세가 만들어 놓은 거를, 요거를 알렉산드리아로 옮겨갔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로마 사람들이 옮긴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 신전 앞에다가 저거를 옮겨 놓은 거예요. 누가? 클레오파트라가. 그래서 저거를 옮겨가서 클레오파트라가 만든 걸로 착각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기에 있는 글씨와 이런 걸 보면 저거는 클레오파트라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다? 투트모세 3세가 만든 거예요. 근데 언제 저기로 갔느냐? 럼전 템드강으로 1877년에 이집트 정부가 영국 정부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영국도 고생했어요. 저거 가져가느라고. 그래도 밑부분은 조금 유실되고 그래도 저만큼 남아있고요. 근데 또 하나가 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에 1881년에 이집트가 선물을 해서 저거는 미국에 가 있어요. 자, 근데요, 아직까지 투트모세 3세의 가장 큰 오벨리스크가 하나 살아남은 게 있어요. 이거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오벨리스크입니다. 먼저 그림으로 저기 보면 저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로마 가보신 분 중에는 저기를 가보신 분이 있어요. 저걸 라테라노 오벨리스크라고 불러요. 저 뒤에 탑 2개 있는 거, 저게 라테라노 대성당인데 저기에 교황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지금 알고 있는 그 교황이 머무는 데가 저 라테라노 대성당이에요. 그 광장에 저게 있는데요, 이거는 투트모세 3세가 세우려고 준비해 놓고 왔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의 손자인 투트모세 4세가 완성을 해요. 근데 이 기구한 운명을 겪습니다. 카르낙 신전에 있던 거를 310년에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요. 그리고는 357년에 로마로 가져갔어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들이 로마로 가져가서 로마에 있는 전차 경주장에 장식으로 썼어요. 그러다가 이게 세월이 지나서 무너지고 땅 밑에 있었던 거를 1587년에 교황이 거기 있는 걸 파내가지고 현재 자리로 1588년에 세워놓고 교황청의 권위나 이런 걸로 상징하면서 저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았어요. 대신. 자, 현재 사진입니다. 저 위에 십자가 보이죠? 밑에 기단까지 하면 저 높이는 45m예요. 실제 오벨리스크는 32.2m인가 그래요. 그래서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오벨리스크. 근데 저거를 실제로는 누가 만들었다? 투트모세 3세가 준비하고 투트모세 4세 손자가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과 연관됐던 그 바로의 흔적이 실제로 지금은 이스탄불에도 가 있고 영국에도 가 있고 미국에도 가 있고 심지어는 교황이 머무는 라테나노 대성당 앞에도 지금도 서 있어요. 정말 출애굽 연기되기와 이런 거를 해서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인 거를 우리가 조금씩 찾아간다면 세상에 교황청 앞에 교황이 있는 그 자리 앞에 출애굽의 흔적이 지금도 우뚝 솟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기까지. 실제 무게가 455톤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32.18m, 기단을 뺀 높이가, 기단까지 하면 45m입니다. 자, 룩소르 박물관에 있는 투트모세 3세의 이제 좌상이라고 해야 될지 무릎 꿇고 있는 고대 이집트의 나폴레옹. 자, 한번 보죠. 짠, 이게 투트모세 3세. 투트모세 3세 그러면 대부분 요 사진이 있어요. 요거는 룩소르 박물관에서. 네, 오케이. 자, 이제는 마지막 한 명 남았어요. 짜잔, 아메노테프 2세. 출애굽 당시 바로다. 그러면 한번 왜 출애굽 당시 바로로 볼 수 있느냐? 밑에 미라 보이죠? 신기해요. 저 밑에 미라. 요거는 KV가 뭐냐면 킹스밸리의 약자예요. 왕의 골짜기 혹은 왕가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건데, 거기에 있는 35번 무덤에서 40대 중반의 미라가 찾아졌어요. 그리고 피부 발진 흔적도 저기에 있어요. 근데 이상해. 미라는 얼굴까지 다 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얼굴이 풀러졌을까요? 도굴꾼이 저거를 훔쳐가서 얼굴을 풀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 발굴하고 했던 학자와 경찰이 추적해서 결국은 잡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다시 찾아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살린 거예요.
원래는 얼굴도 다 싸져 있었어요. 자, 근데 저 아메노테프 2세가 희한해요. 기록에 9차 원정을 해서 외국에서 많은 포로를 잡아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굳이 데려왔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면 갑자기 노동력이 쫙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노동력이 필요해서 많은 포로를 잡아왔을 것이다. 요렇게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림 스텔라 해서 꿈의 비석. 요거는 그의 아들인 투투못의 4세가 만든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장자가 아니에요. 나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핑크스가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끔 신탁을 줬다 해요. 그러니 장자가 아닌데도 바로가 됐어. 이러면 정황상 출애굽 당시 때 바로와 많은 부분이 겹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한번 이제는 저 카르낙 신전에서 어디를 갈 거냐? 왕의 골짜기, 왕들의 무덤. 그래서 룩소를 가면 저기는 꼭 들려요. 고왕조 바로들은 커다란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중왕조 때는 점점 이게 좀 시그러들다가 그때부터 중왕조부터 사실은 땅 밑으로 넣어요. 그래서 신왕조 때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세력이 약해진 거죠. 땅 밑으로 파서 바로의 무덤을 만듭니다. 자, 한번 그래서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골짜기로 갑니다. 완전히 반대로 해서 하트셉스트 장제전의 그 절벽 넘어가 저기가 왕들의 무덤들이 있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골짜기 사이사이에 땅 밑으로 동굴을 파고 그 밑에다가 바로의 미이라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총 무덤이 약 66개인가 있어요. 66명의 바로들이 묻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딱 표시되어 있는데 저기가 킹스밸리 35번 무덤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실제로 찾아서 저 위치를 찍어서 이렇게 돌려본 거예요. 자, 이제 왕가의 계곡, 현지 지명으로 파케르라는 데인데 저기를 도착을 했어요. 아침 일찍 해 뜨기도 전에. 그래서 막 아침이 밝아오는 장면에 표를 끊고 들어갔어요. 입구에 왕의 계곡의 모형이 있어요. 자, 근데 짠, 이런 식으로 봐요. 저 편만 있는 데가 저기가 다 땅 밑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무덤 아크릴로 저 모형을 만드는데 무덤 밑을 보면 저렇게 땅 밑에 무덤이 저런 식으로 돼 있다 해서 아크릴로 입체로 그 무덤의 모양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짜잔. 전기차를 타고 저 안까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도착해서 이제 걸어 들어가는 지점에서 딱 보니까 저 왕의 골짜기 뒤쪽에 뾰족한 산이 있어요. 저 산 이름이 엘 쿠룬이에요. 마치 피라미드는 없지만 저 삼각형 산이 피라미드 같은 모양. 그러니 고왕조의 피라미드는 아니지만 어때요? 피라미드 밑에 묻혀 있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엘 쿠룬을 좀 더 그 피라미드 모양 비슷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찍어본 거고요. 자, 저기는 킹스밸리 두 번째 람세스 4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람세스 4세 무덤. 그래서 저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본 거예요. 짜잔. 네. 실제로 저렇게 채색된 저런 무덤들이 아주 자세히 잘 남아 있어요. 자, 이번에는 킹스밸리 35번 무덤. 그 무덤 앞면에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아메노테프 2세의 무덤입니다. 또 실제로 미이라 중에 실제로 관 안에서 발견된 몇 안 되는 미이라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로. 그래서 발견해내서 발견한 고고학자가 그 상태로 보존하고 있는데 도굴단이 과감하게 와가지고 훔쳐갔던 거를, 그래서 경찰을 동원해서 찾은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으로 옮긴 거예요. 그전에는 저 자리에 뒀었어요. 그러다가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죠. 네. 자, 요게 실제 그 아메노테프 2세의 미이라입니다. 신기하죠? 얼굴에 만약에
독종, 재앙 중에 독종이 있었잖아요. 이게 나와서 피부에 이게 났다면 어떨까요?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엑스레이도 찍고 막 했는데 좀 뼈가 부러졌다가 붙었고, 그 다음에 상처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전차 타고 막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려면 전차도 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희한해요. 실제로 그런 흔적들이 신체에서도 격렬한 활동을 한 것 같은 흔적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1898년 3월에 빅토르 로렛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저거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전기 출애굽 연대와 최근 학자들의 최신 견해를 다 종합하면 출애굽 당시 바로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부 발진, 실제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장자 왕위 계승을 못했어요. 왜?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는 거니까. 오호. 그래서 장자 왕위 계승을 못했는데 투투모세 4세가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도 바로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가 정당성을 드림 스텔라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정당성을 찾았어요. 근데요, 드림 스텔라는 어디에 있느냐? 놀랍게도 카이로에 가면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앞에 스핑크스 있죠. 스핑크스 발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저거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다시 또 카이로까지 또 날아가야 돼요. 네, 카이로까지는 약 650km를 또 가야 됩니다. 650에서 거의 700km까지 가야 됩니다. 10시간 더 걸려요, 여기는. 자,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왕의 골짜기에서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다시 또 카이로로. 자, 저 나일강을 다 넘어 저기 카이로의 기자 스핑크스. 네, 저기 뭐 스핑크스 옆에 있잖아요. 딱 머리 위에다 탁 찍었어요. 요거는 안 돌렸어요. 돌렸더니 스핑크스가 납작하게 나와가지고 영 볼품이 없더라고요. 자, 짜잔! 이게 세 개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쿠프 왕 거예요. 이게 제일 커요. 근데 가운데 게 더 커 보이잖아요. 이유는 가운데 게 좀 높은 데 만들었고 거리 때문에 지금은 더 크게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쿠프 왕 게 더 높습니다. 더 넓고. 가운데는 카프레 왕 거예요. 쿠프 왕이 아버지, 할아버지라고 할게요. 카프레가 아버지, 그 밑에 멘카우라가 손자. 그래서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세 명이 피라미드예요. 연속적으로. 그 앞에 스핑크스 있죠. 저 세 사람 중에 스핑크스를 누가 만들었냐면 카프레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프레 왕은 저 피라미드 위에 살짝 포장된 거 끝부분에 살아남은 게 있죠. 저게 카프레 왕의 것만 남아있어요. 다른 거는 다 벗겨지고. 저 카프레 왕이 스핑크스를 만들었는데 저것도 굉장히 커요. 실제 가서 보면. 자, 저 뒤쪽에 멘카우라의 스핑크스가 뒤에 지금 카프레 왕 피라미드 보이고. 자, 근데 여기 뭔가 있죠? 발 사이에. 네, 짜잔. 저게 드림 스펠라예요. 저 스핑크스의 크기를 생각하면 저 뒤에 있는 저 드림 스텔라도 굉장히 크죠. 높이가 3.7m입니다. 저 비석이. 그래서 투투모세 4세가 만들었고요. 저 돌은, 드림 스텔라 만든 돌 자체는 카프레 왕의 신전에 있는 요 문설주 돌을 가져다가 했어요. 그래서 뒤에 카프레의 이름도 좀 새겨져 있어요. 자, 그렇지만 투투모세 4세가 요걸 만든 거예요. 저게 있는 게 저게 드림 스텔라입니다. 발견은 1817년에 지오반니 바티스타 가빌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학자가 저거를, 학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물 판매하고 보물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최초의 현대적 발굴의 선구자라고 할 만큼, 왜냐하면 원래는 저 스핑크스가 머리만 남겨있고 모래에 다 덮여 있었어요. 이거를 다 파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파냈는데 세상에 거기 비석이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거를 찾은 거예요. 네. 자, 근데 요게 그 모양이고, 요걸 글씨만 보이게. 근데 글씨도 너무 희미해서 잘 안 보여요. 요런 걸로 할게요. 내용은 투투모세 4세가 사냥을 하다가 피곤해서 스핑크스 머리만 있는 그 그늘에서 쉬는데 꿈에 스핑크스가 나타난 거예요. 나를 이 답답한 모래 속에서 꺼내주면 내가 너를 바로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깨서 꿈이 너무 생생해서 막 파냈어요. 그래서 실제 했어. 그랬더니 스핑크스가 나를 바로로 세워줬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자기가 형제들과 경쟁해서 이겼다. 근데 형제들 다 죽인 거죠. 그러고는 바로가 됐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장자가 아님에도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핑크스를 통해서 자신의 바로인 거를 주장했던, 이걸만 봐도 장자 계승이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전기출애굽 연대 1446년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정리를 하면, 성경에 묘사된 연대적 정황과 열왕기상 6장 1절 오늘 읽었던 것, 그거를 배경으로 보면 딱 정황상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하트셉수트나 투투모세 3세, 아메노테프 2세, 요게 아까 우리 설명 막 하면서 찾았던 모세를 물에서 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당시 이 흔적도 남아있고 재앙을 받은 흔적도 남아있고 하는 그런 것과 잘 정황상 어울립니다. 그리고 아마르나 서신 정황하고도 잘 어울린다. 요거는 이 성경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저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출애굽하고 정황이, 특히 전기연대설하고 정황이 많이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브리안트 우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최근에 지리학자로는 그래도 꽤 학계에 알려진 분인데, 저분만큼은 성경에 있는 기록을 그대로 출애굽과 이거를 복원하면서 하시는데, 저분이 브리안트 우드라고 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출애굽 브리안트 우드 요거까지 해서 출애굽 전기연대설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분은 여리고, 하솔, 아이에 고고학 증거가 있다라고까지 할 만큼, 근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도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다 이러면 되잖아요. 아메노텝 2세가 바로다, 출애굽 때 바로다 하면 되는데 왜 그 사람으로 딱 얘기하지 않느냐? 요것 때문이에요. 람셋을 건축해야 돼요. 근데 아직 아메노테프 2세는 람셋이라는 동네가 만들어지기 전 바로예요. 그래서 또 한 명의 바로 후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후기 출애굽 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 에돔과 모압 왕국이 기원전 13세기 때 있었어요. 18왕조는 가장 강력한 바로예요. 아까 보세요. 막 무기 또 와서 점령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출애굽해도 거기까지 와서 다 다시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투투모세 3세가 시대적으로인데 왜 그렇지 하며 여전히 그때도 궁금했었는데, 저것 때문에 또 한 명의 바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주거지 등장도 기원전 13세기. 이 부분은 후기 출애굽 연대할 때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제 요 마지막 표 보여드리고, 왜 요즘에는 아메노테프 2세로 출애굽 때 바로로 보는지를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표준 연도가 있어요. 거기를 보세요. 멤피스 소티. 투투모세 1세가 모세가 탄생하고 물에서 건진 때 남자 태어나면 다 죽여라를 명령한 사람. 모세 건진 공주 하트셉수트. 그 연도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유대 민족을 압제한 사람 투투모세 3세 할 때 기원전 1446년이면은 여기가 되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투투모세 3세가 출애굽 연대 1446년이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옆에 고위 연대로 보면 출애굽 연도는 아메노테프 2세인데 여기에 기원전 1446년이 들어가잖아요. 멤피스 소티와 테베 소티는 뭐냐? 멤피스는 카이로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를 기준으로 태양을 해서 연도를 측정을 하면 저렇게 나와요. 근데 출애굽할 때 바로와 이런 수도는 룩소르였어요. 룩소르가 성경의 고대 테베예요. 그래서 테베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 계산을 하면 아메노테프 2세가 아니겠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 평신도지만 지금 최신 구약학회에서 출애굽과 관련돼서 정리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짜잔. 그러면 여러분 딩딩딩딩딩딩 킹스밸리 35번 무덤에서 나온 아메노테프 2세, 이 사람이 출애굽 당시의 바로의 강력한 후보입니다. 왜 후보라 그러냐? 다음 주에 후기 출애굽 연대를 한 번 더 살피고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전기 출애굽 연대든 후기 출애굽 연대든 출애굽은 역사적으로 있었다를 바탕으로 그 바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 출애굽 연대에서 바로는 누구였을까? 물에서 건진 공주는 누구였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 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요, 어려운 듯 하지만, 근데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겠구나 라는 느낌이 막 더 생기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투탕카멘도 나와. 오늘은 투탕카멘 그 윗대까지만 살핀 거야. 이제 후기 점점 내려오면 투탕카멘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투탕카멘까지도 금으로 된 거, 네, 그렇게 같이 살펴서 우리 성경의 출애굽 사건의 역사성을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네,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네, 그냥 기도. 네,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성경 속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실제 이집트의 현장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큰 역사입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그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다 찾지는 못했지만 찾은 부분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그때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를 생각하며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이 오늘날 나의 신앙 속에서도 역사적으로 역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기대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저희들 성경의 역사를 살폈습니다. 이 역사가 나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며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